야, 김지수, 내가 이 식탁에 앉아 있으니까 내 급이 올라간 것 같니?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어디서 천박하게 어머니 소리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 빈손으로 나가기 싫으면 내 친정부모 목숨이라도 걸든가. 선택해. 어떻게 사람이 이래요? 그렇게 저는 5년 동안 지옥 같던 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수 35살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거실, 유럽에서 공수해 왔다는 소파와 샹들리에, 벽마다 걸린 이름 모를 화가의 그림들,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번 들어와 볼까 말까 한 공간. 그러나 지수에게 이곳은 숨 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감옥이었다. 무릎 꿇어 아침 6시 정각 시계 초침이 맞물리듯 지수의 무릎은 바닥에 닿아야 했다. 박 여사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손에는 투명한 유리 대야 하나가 들려 있었다. 소금물이었다. 얼음이 둥둥 떠 있는 피부에 닿는 순간 살이 저려오는 물. 야, 김지수. 박 여사의 목소리는 늘 낮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내 몸뚱이 말고 가져온 게 뭐가 있어?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말이 아니라 폭풍이 쏟아질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 물 마셔. 그리고 정신 차려. 잠시 뜸을 들인 뒤 박 여사는 천천히 대야를 들어 올렸다. 내 주제를 알라고. 찰박. 얼음물과 소금물이 지수의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졌다. 비명이 나올 법도 했지만 지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찬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도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얼굴을 조용히 닦아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일상이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은 묻는다. 왜 도망치지 않았냐고. 만약 이 장면이 인터넷에 공개라도 됐다면 댓글은 분노로 폭발했을 것이다. 저건 학대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악마다. 며느리는 왜 맞서지 않냐.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다. 맞서는 순간 이 지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는 걸. 박 여사는 단 한 번도 지수를 때린 적이 없었다. 대신 존엄을 갉아먹었다. 자존심을 찢어놓았다. 사람으로서의 감각을 서서히 마비시켰다.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어? 내 부모도 너처럼 천박하겠지. 내 인생은 내가 살려준 거야. 그 말들은 상처가 아니라 독처럼 쌓였다. 그리고 지수는 그 독을 하루하루 삼키며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친정에도, 친구에게도, 심지어 남편에게조차. 남편은 늘 그 자리에 없었다. 남편 상우는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사람이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침실로 사라졌다. 지수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아침마다 어떤 모욕을 당했는지 그는 묻지 않았다. 아니, 묻지 않기로 선택했다. 가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면 상우는 늘 같은 말로 잘라냈다.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 좀 참으면 돼. 그 말 한마디가 지수의 입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은 몰랐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지수를 버린 사람은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지수는 떠나지 않았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 여자는 이런 집에서 하루라도 더 버티는지. 그러나 지수는 알고 있었다. 지금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아니, 아직 끝나면 안 된다는 걸. 매일 밤 젖은 머리를 말리며
지수는 속으로 같은 말을 되뇌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리고 그 다짐 뒤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하나의 비밀스러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이 지옥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모욕도, 이 소금물도, 이 침묵도 아직 지수조차 전부를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진짜로 무서운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거리. 집에서 인간은 필요 없었다. 지수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운 좋은 여자라고 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자랐고 눈에 띄는 집안 배경도 없던 여자가 대한민국 상위 0.1% 재벌가 며느리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다. 팔자 폈다. 인생 역전이다. 하지만 정작 지수는 결혼식 날부터 이상함을 느꼈다. 화려한 웨딩홀, 끝없이 늘어선 축하 화환들, 정치인, 재계 인사, 언론 관계자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단 한 사람, 시어머니 박 여사의 눈빛만은 처음부터 달랐다. 그 눈은 축복이 아니라 검증의 눈이었다. 이 여자가 과연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집안의 규칙은 말로 설명되지 않았다. 이 집에는 가사 도우미가 여럿 있었다. 정원관리사, 운전기사, 비서까지. 하지만 지수에게 주어진 일은 그 누구의 역할에도 속하지 않았다. 새벽 5시, 모든 사람이 자고 있을 시간. 지수는 혼자 일어나 마당의 낙엽을 손으로 쓸어야 했다. 빗자루는 없었다. 소리 난다는 이유였다. 겨울에는 손이 갈라지고 여름에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박 여사는 단 한 번도 그 모습을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았다기보다 보지 않기로 선택한 쪽에 가까웠다. 집안의 공기가 탁해. 며느리가 쓸데없이 숨 쉬어서 그런가. 그 말 한마디에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마당으로 나갔다. 모욕은 언제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박 여사는 지수의 과거를 유난히 잘 알고 있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는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혼자 대학을 다녔는지 그 모든 정보는 칼처럼 쓰였다. 너희 집은 돈 없는 대신 사랑은 많다며? 식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에 지수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 사랑으로 병원비는 냈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무도 말리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잔인했다. 지수는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토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몸이 먼저 반응했다. 남편은 방관이라는 폭력을 선택했다. 상우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지수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수가 새벽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말을 듣는지. 하지만 그는 늘 우리 집은 원래 그래라는 말로 모든 걸 덮어버렸다. 엄마가 너 미워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괜히 튀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 말은 지수에게 이렇게 들렸다. 내가 당하는 건 내 책임이다. 상우는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외박은 잦아졌고 전화는 늘 꺼져 있었다. 한 번은 지수가 밤늦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집에 들어와? 잠시 침묵 후 상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귀찮게 하지 마. 그날 이후 지수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이상한 돈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는 이상함을 느꼈다. 집안에는 늘 돈 이야기가 오갔다. 하지만 그 돈은 회사 돈도 가족 돈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박 여사는 지수에게 정체 모를 서류를 자주 건넸다. 이거 정리해. 이름은 내 걸로 돼 있을 거야. 해외 송금 내역,
차명 계좌, 의미 없는 계약서들. 지수는 묻지 않았다. 묻지 말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숫자를 외웠다. 모든 이름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숫자들 뒤에서 상우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박 여사의 태도는 더 잔인해졌다. 어느 순간부터 박 여사는 지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식사 자리에도 부르지 않았고 손님이 오면 아예 존재를 숨기게 했다. 창피해. 너 같은 애가 앉아 있으면 집안격이 떨어져. 그리고 그날 밤 지수의 방에 들어와 조용히 말했다. 너 착각하지 마. 이 집에서 내 가치는 쓸모 있을 때까지만이야. 지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겼다. 이제 곧이다. 박 여사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건 이 지옥의 다음 단계가 곧 시작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지수는 일부러 더 망가졌다. 지수는 더 이상 존엄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일부러 말대답을 하지 않았고 일부러 더 고개를 숙였다. 박 여사의 모욕이 심해질수록 지수는 더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저 여자는 이미 끝났다. 하지만 지수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집안에서 가장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녀였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아침이었다. 늘 사람의 기척이 끊이지 않던 집이 마치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했다. 가사 도우미도 운전기사도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이유를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날이라는 걸. 앉아. 박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박 여사의 표정은 지금껏 본 적 없을 만큼 담담했다. 분노도 경멸도 없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이제 그만 끝내자. 지수는 무릎을 꿇지 말라는 말이 없었음에도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았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류의 제목은 단순했다. 이혼 합의서 및 재산 포기 각서. 지수의 시야가 순간 흐려졌다. 아, 이제 오는구나. 5년 동안 버텨온 이유가 바로 이 종이 한 장 때문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울 필요 없어. 박 여사가 말했다. 너한테 남길 건 애초에 없었으니까.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류를 넘겼다. 말 한 줄, 줄마다 칼이었다. 혼인관계 종료, 위자료 청구 포기, 재산 분할 청구 포기, 향후 모든 법적 권리 포기. 마지막 줄에 적힌 문구는 유난히 굵었다. 본인은 본 계약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을 박 여사는 놓치지 않았다. 후회돼? 아니면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 여사는 마지막 모욕을 던졌다. 솔직히 말해볼까? 박 여사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너 같은 애는 이혼하고 나가면 아무도 안 받아줘. 지수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다. 경력도 없지, 집안도 없지, 남은 건 이 집에서 굽신거린 시간뿐이잖아. 그리고 결정타처럼 덧붙였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너를 빈손으로 내쫓아주겠다는 거야. 그 순간 지수의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수는
울지 않았다.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이쯤 되면 울며 매달렸을 거라고.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천천히 펜을 잡았다. 박 여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녀는 지수가 이 순간 무너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애원하거나 소리치거나 혹은 기절이라도 할 거라고. 하지만 지수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지수가 떠올린 것은 단 하나였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박 여사가 최근 들어 유난히 서두르던 이유, 상우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던 이유, 그리고 서류에 반복해서 등장하던 그 숫자들과 계좌들. 지수는 이 서류가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도장 찍어. 박 여사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서류 맨 아래에 이름을 적었다. 김지수. 또각.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관이 닫히는 소리 같았다. 쫓겨나는 과정은 너무도 조용했다. 짐을 쌀 시간도 없었다.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집에 있는 물건은 전부 우리 거야. 내 건 없어.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신발을 신고 문 앞에 섰다. 문을 나서는 순간 박 여사가 말했다. 밖에 나가서 우리 집 이야기하면 가만 안 둔다.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은 바뀌었다. 대문이 닫혔다. 철컥. 그 소리와 함께 지수의 세상은 완전히 끊어졌다. 지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울지도 않았다. 전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모두가 속았다. 지수가 집에서 쫓겨난 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김지수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게가 실린 음성이었다. 박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 순간 지수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박 여사님이 오늘 새벽 별세하셨습니다.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별세, 사망, 암, 단어들이 의미를 갖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지병이 있으셨습니다. 급격히 악화되셨고 남자의 설명은 계속됐지만 지수는 거의 듣지 못했다. 박 여사, 그 여자가 죽었다고? 그렇게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게 살아있던 사람이. 세상은 곧장 태도를 바꿨다. 장례식장은 지수가 알던 집보다 훨씬 화려했다. 정치인, 재벌, 언론 모두가 훌륭한 분이었다고 말했다. 냉정했지만 큰 그림을 보던 분, 가문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 지수는 장례식장 한켠에 서서 그 말을 들었다. 그 누구도 소금물을 말하지 않았다. 무릎 꿇림을 말하지 않았다. 모욕을 말하지 않았다. 마치 그 모든 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수는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다. 그날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시작됐다. 장례가 끝난 뒤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다. 같은 번호였다. 유언장 공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지수 씨도 참석하셔야 합니다. 지수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제 와서 이미 아무 관계도 아닌데.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지수는 깨달았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유 원장은 너무도 단순했다. 회의실 한가운데 박 여사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가장 앞자리에 상우가 앉아 있었다. 초췌한 얼굴, 눈밑은 퀭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그 모습이 처음엔 낯설었다. 하지만 이내 이해했다. 이미 시작됐구나. 고 박 여사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르며 울렸다. 형식적인 문장들이 지나가고 모두가 기다리던 재산 분배 항목이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본인은 생전 보유하던 개인 자산 일부를 김지수에게 증여한다. 순간 공기가 멎었다. 상우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다. 지금 뭐라고? 변호사는 담담하게 반복했다. 김지수 씨에게 해외 계좌 명의의 자산 일체를 증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이 공개되자 회의실이 술렁였다. 500억 원. 개인 비자금. 회사와 무관한 박 여사 개인명의 자산. 모든 시선이 지수에게 쏠렸다. 그 순간 지수는 알았다. 아, 여기였구나. 진실은 그제야 드러났다. 박 여사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상우가 도박에 손을 댔다는 사실,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을 지수 명의의 계좌로 세탁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박 여사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판을 짰다. 지수가 피해자로 남아야만 이 모든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 여사는 끝까지 악역을 자처했다. 지수를 내쫓은 이유, 빈손으로 보내는 척한 이유,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모욕한 이유, 모두 지수를 이 집안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연출이었다. 지수가 찍은 도장은 재산 포기 각서가 아니었다. 지수를 상우의 범죄에서 분리시키는 가장 완벽한 장치였다. 상우는 그제야 무너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상우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하지만 박 여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남은 건 돌이킬 수 없는 증거와 지울 수 없는 서류뿐이었다. 그리고 지수는 그 모든 걸 말없이 보고 있었다. 세상은 뒤늦게 깨달았다. 가장 잔인했던 여자가 사실은 가장 냉정한 보호자였다는 걸. 그리고 가장 불쌍해 보였던 며느리가 사실은 끝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 여자가 처음으로 사람처럼 보였던 순간, 유 원장 공개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누군가는 흥분했고,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하지만 지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녀가 5년 동안 매일같이 마주했던 그 얼굴, 차갑고 비웃고 한 번도 따뜻한 적 없었던 얼굴. 박 여사, 김지수 씨,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나간 뒤 박 여사의 변호사가 지수를 불러 세웠다. 그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고인께서 반드시 직접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수는 그 봉투를 받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손이 떨렸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남길 수 있단 말인가.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뿐이었다. 손글씨였다. 단정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글씨. 오히려 급하게 눌러 쓴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지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첫 문장을 읽었다. 지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그 순간 지수의 숨이 막혔다. 편지는 사과로 시작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면 내가 이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쓴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너는 이 집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지수의 손이 편지 위에서 멈췄다. 너를 이 집안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 단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지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었다. 박 여사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야 내가 이 집을 떠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 상우의 인생이 무너질 때 내 이름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을 테니까. 지수는 그제야 이해했다. 왜 박 여사가 끝까지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나왔다. 내가 매일 맞았던 그 물. 나는 소금물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 그건 내가 삼키지 못한 말들이었고, 내 눈물이었고, 내 비겁함이었다. 지수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다. 종이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처음으로 드러난 박 여사의 진짜 얼굴.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상우를 바로잡지 못했고 결국 너를 방패로 세웠다. 그게 내가 선택한 최선이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하지만 편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가 도장을 찍던 날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다. 울지 않았고 매달리지 않았고 나를 원망하지도 않았지. 그날을 박 여사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돈이 없어도 살아남을 사람이고 이 집안에 남아 있었다면 반드시 망가졌을 사람이라는 걸. 지수는 편지를 쥔 손을 꽉 움켜쥐었다. 마지막 문장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지수야,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었다. 내가 끝내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딸이었다. 이 돈은 보상이 아니다. 내가 다시는 누구의 무릎도 꿇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격이다. 편지는 그렇게 끝났다. 지수는 편지를 접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회의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창밖에는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그제야 지수는 울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참지도 않고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울었다. 5년 동안 삼켜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분노도 억울함도 이해도 용서도 아닌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찢었다. 그리고 지수는 알았다. 박 여사는 끝까지 악역으로 남을 생각이었고 자신은 그 악역이 만든 유일한 생존자라는 걸. 비가 내리고 있었다. 장대비는 아니었다.
우산을 쓰면 굳이 젖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러나 오래 서 있으면 옷깃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그런 비였다. 지수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박 여사의 무덤 앞에는 꽃도 사람도 없었다. 검은 대리석 위에 새겨진 이름, 박. 그 아래에는 그녀가 살아생전 그렇게 집착했던 가문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지수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말을 준비했었다. 원망, 분노, 질문. 하지만 막상 이 앞에 서자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바람에 묻힐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지수는 확실히 들었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박 여사는 끝내 침묵 속에 남았다. 지수는 그 여자가 왜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만약 박 여사가 단 한 번이라도 널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면 지수는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다. 용서하려 했을 것이고 이해하려 했을 것이고 그러다 결국 이 집안의 발목을 잡혔을 것이다. 박 여사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끝까지 악역으로 남았다. 살아남은 자는 항상 설명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지수를 두고 수군거렸다. 운이 좋았지. 결국 돈 챙긴 거잖아. 그래도 재벌 며느리였는데. 지수는 그 말들을 바로잡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다. 해명하지 않았다. 설명하는 순간 이 이야기는 다시 누군가의 소유가 될 테니까. 돈은 지수를 구해주지 않았다. 500억 원은 지수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밤마다 그 집의 거실이 떠올랐고 차가운 물의 감각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 있었다. 돈은 기억을 지우지 못했다. 그래서 지수는 다른 선택을 했다. 그녀는 아무 언론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그 집안에 대해 단 한 줄도 말하지 않았다.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지는 걸 끝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대신 조용히 이름 없는 재단 하나를 만들었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 학대 속에서 도망친 사람들, 자기 인생을 증명할 필요 없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 지수는 그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건 박 여사에게 배운 방식이었다. 박 여사는 단 한 번도 지수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지수는 그 침묵이 얼마나 잔인하면서도 얼마나 강력한 보호였는지를 이제야 알았다. 상우의 소식은 한참 뒤에야 들려왔다. 횡령, 도박, 실형, 기사 한 줄로 끝나는 이야기였다. 지수는 그 기사를 읽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기쁨도 복수심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지수는 다시 무릎 꿇지 않았다. 그 이후로 지수는 어떤 자리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사랑을 구걸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은 지옥을 통과했고 그 지옥을 걸어 나온 사람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이 아니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그래도 돈도 있고 자유도 얻었잖아.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다. 이건 살아남은 이야기다. 상처를 안고 침묵을 선택한 채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매일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지수는 편지를 태웠다. 박 여사의 편지. 그녀는 그 종이를 무덤 앞에서 태우지 않았다. 대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천천히 불을 붙였다. 속으로 말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었다. 그건 지수가 선택한 유일한 자유였다.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방패도 아닌 김지수로 남기 위한 선택. 화면은 이렇게 끝난다. 비가 그친 무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빛, 그리고 아무도 없는 길을 혼자 걸어 내려오는 지수의 뒷모습. 내레이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악역은 죽었고 피해자는 사라졌다. 남은 건 살아남은 한 사람의 침묵뿐이었다.